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전 작품하고 이제 현대 작품, 그 다음에 독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본 미수능 성적표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따가 수업 마치고 나 줄 거고, 다음 주에 부모님들한테 이제 상담할 전화 드릴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까지 한 1년 반 좀 넘게 남았지. 그치? 그래서 이 1년 반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에 달려있고, 자, 이런 것,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어떤 학교, 어떤 과를 갈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해놔요. 실제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달리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뛰어! 라고 하면은 어디로? 어디까지요? 어디로요? 언제까지요? 얼마나 빨리요? 항상 물어보고 그래도 뭐 몰라 빨리 뛰어! 이렇게 해버리면 속도도 별로 안 나는데 괜히 조금만 달리면 지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에 얘들아 저기 나무 보이지? 저기까지 빨리 전속력으로 뛰어! 이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그곳에 도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덜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이 하나의 마라톤과 같은 혹은 달리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디를 목표점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걸 매진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거기로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 현재 대학을 가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수시도 있고 뭐 정시도 있고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자격증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상 경력으로도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그 목표는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대가요를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향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도 역시 우리가 내용을 필기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향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가야까지 이렇게 4개 어떻게 보면 패망한 국가의 문학이었어요. 근데 이 향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시대 어떻게 보면 승자의 역사에 해당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록이 그나마 다른 고전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향가가 향유된 시대를 보게 되면 그쵸? 바로 신라시대. 그래서 정확하게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불리었던 노래가 바로 이 향가입니다. 자, 향가는 주향유 계층이 바로 귀족 계층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승려, 다음 화랑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향가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향가 작품 보면은 작가 이름이 막 충담사, 월명사, 무슨 절 이름 같은 작가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분의 작가층이 바로 스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구려까지 신라 고구려 시대까지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려라고 하는 직업은 귀족을 넘어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귀족 계층이었어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도 카스트 제도에서 제1계급이 바로 브라만, 바로 사제계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왕족 중에서도 보면은 뭡니까? 임금과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어쨌든 결국은 임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남자 형제들은 잘못하면 이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려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속세와 아예 인연을 끊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향가의 별칭 다른 이름이 있죠. 향가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 합니다. 특히 19치의 향가를 산회가라고 많이 불러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향가의 종류는 바로 4구체, 8구체, 그 다음 19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좀 어렵지만 별거 없어요. 그쵸? 4구체는 쉽게 말해 4줄짜리 노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8구체는 몇 줄? 몇 줄이겠어? 8구체는? 4구체가 4줄,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4줄을 1절로 하나의 연처럼 묶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8구체짜리는 바로 뭐다? 4줄짜리가 2번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로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19체는 말 그대로 4줄, 4줄, 2줄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절, 2절에 거기에 2줄짜리 후렴구, 낙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하는 것이 향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작품들이 4줄 혹은 4줄, 4줄 혹은 4줄, 4줄, 2줄의 이런 구성 방식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19채 향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19채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후렴구, 다른 말로는 낙구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9행부터 10행까지죠. 그래서 이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향가의 기록 방식은 바로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을 빌려온 차자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를 빌려와가지고 한자에 그것도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또는 소리를 빌려와가지고 어떤 때는 뜻으로 어떤 때는 소리로 이제 표기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중국어에는 없는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까지도 문장에 표기하는 걸 반영한 종합적인 표기 수단이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조심할 거, 향가는 지금 여기 보면 이 한자로 적혀 있는 게 본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향가는 한문으로 적혔다고 해도 한문문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향찰로 됐기 때문에 얘는 국문문학으로 분류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학생들 자꾸 착각하는 내용이죠. 한자로 적혔다고 한문문학으로 착각합니다. 절대 안 돼요. 국문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크성 지문으로서 선지로서 이런 내용 되게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가 작품 제시해놓고 위글에 대한 작품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 표기하는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이것은 한문문학으로 분류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특징 첫 번째로는 자, 대부분 역시 마찬가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물론 아닌 제 배경설화가 없는 작품들도 많지만 많은 향가 작품들이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자 19채 향가의 전통이 시조로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 그 다음 후렴구, 낙구, 그렇죠? 시작이 은 감탄사라는 점이 이것이 종장, 첫구, 사문절의 전통으로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창기 시조 중에는 보면은
종장촉구 사문절에 부르는 말이나 감탄사로 시작하는 시조들이 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얘인가 하노라 뭐 이러면서 아이야 무릉동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라고 하는 때도 아이야라는 부르는 말. 그다음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즈버 이것도 감탄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 부분이 이제 시조의 그런 종장촉구 사문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쵸? 자, 바로 현재. 자, 삼국유사. 유사의 14수. 그 다음 균여전의 11수에서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삼국유사는 일종의 유사 역사서죠. 그렇죠? 일종의 삼국시대에 떠돌아다니던 야당, 즉 뒷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록한 그런 역사서적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약간 배경 이야기가 약간 조금 그런 그 전설과 같은 그런 내용이 전해지니까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삼국유사에 14개 작품이 실려 있고 그 외에 또 균여전이라고 하는 향가집에 총 11수 해가지고 총 25수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게 이 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 향가, 바로 처용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처용가의 내용 보면은 자, 일단 처용가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일단 총 몇 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줄입니까? 작품이 총 8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 옆에다 써놓도록 합시다. 얘는 팔구체 향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처용가도 이제 그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요. 알겠죠? 자, 실제로 이제 신라의 왕이 어느 날 이제 동해 쪽으로 이제 그 행차를 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동해 용왕이 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기는 이제 동해 용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제 처용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제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 고민이 있을 때는 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고 해서 처용을 임금에게 맡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신라의 왕 입장에서는 용왕이 신과 같은 존재가 그 준 사람이잖아. 그렇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용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처용에게 관직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막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처용이 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시면서 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집에 안방문을 딱 열었더니 아내가 혼자 자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 이불 위쪽에 얼굴은 아내가 혼자 있는데 이불 밑으로 다리가 4개가 나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처용이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와서 이 처용가를 줄여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 있던 사실 역신, 바로 역병이죠. 그렇죠? 역신이 나와가지고는 처용에게 막 그 뭡니까 당신의 그런 관대한 마음에 그 감명했습니다 이러면서 잘못을 빌고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얼굴 그림만 그려져 있어도 그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라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처용가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시골에 진짜 옛날식을 따르는 이런 전통집에 가게 되면은 아직도 집 앞에 요런 마른 목골 해가지고 용 한 마리가 그 사모관대 옛날 관리들이 입는 그런 옷에다가 그 다음에 관리들이 쓰는 그 모자에다가 이런 걸 쓰고 있는 용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붙여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처용가에서 유래한 풍습이고 바로 처용의 모습을 집 앞에 붙여놓음으로써 역병이 집에 오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새볼 밝기 달에 그래서 서울 달 밝은 밤에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새볼 요거는 바로 서울. 자, 참고로 여러분들 서울은 수도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라시대의 수도는 어디였어? 신라시대 수도.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바로 뭐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쇄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서울 밝은 달밤에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 여기서는 바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달이 뜬 늦은 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쇄골 발기달에 서울 밝은 달밤에 밤들이 놀이다가 밤깃도록 친구들과 이제 그렇게 놀고 다니다가 들어자 자리 보고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라리 내리여라. 자, 가라리. 자, 이거는 바로 다리, 가랑이 이런 뜻이고 이것은 바로 사람을 대유한 표현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그러니까 다리가 4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몇 명이다? 2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뭡니까? 그 전설에 따르면은 처형이께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불 위에 얼굴은 안에 얼굴 하나만 있는데 이불 밑으로 다리가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4줄은 바로 뭐다? 여기서는 객관적 상황을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다리 중에 하나는 사실 역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역병, 병을 일종의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둘은 내 해였고 둘은 내 것이었는데 라는 거죠. 그럼 이 내 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아내의 닭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둘은 위에 얹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거죠. 바로 누구는 누구. 즉 이거는 역신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신은 의마, 추상적인 개념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 공포영화를 좋아해요? 공포영화 좋아해? 너는? 안 좋아해? 그치? 자, 혹시 그 공포영화의 대명사 하면 우리가 엑소시스트 이런 거 들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 악마를 몰아내는 그런 영화가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에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지? 예전에 이제 그런 엑소시스트 관련해서 영화에 나왔던 게 뭐 검은 사제들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마의식이라고 해서 악마를 몰아내는 의식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구마의식을 할 때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그 악마에 빙의된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면서 내 이름을 말해라, 내 이름을 말해라 막 한다. Say your name 막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악마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누구다 하고 얘기하면서 싹 사라져.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전통적으로 테마를 할 때도 항상 귀신이 누구인지 계속 물어봐서 스스로 얘기를 하게 만들거든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둘은 내 것이었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바로 역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주술적 언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악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로 인해서 악신을 이제 물러나게 만드는, 알겠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주술적 언사에 해당하는 거 일종의 테마의식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은 내 것이었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해가 말한 본디 내 것이었지만은 아자날 어디할이 있고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해석만 보면은 마치 뭡니까? 아, 이제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어 하고 막 탄식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경설화와 함께 해석을 하니까 어때? 배경설화에서는 뭡니까? 처형이 역신을 용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태도는 배경설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관용, 포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역신이 그렇죠? 물러가게 된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비록 내가 아내를 빼앗겼지만 그런 역신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신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처형을 그 아내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렇죠? 즉 아내가 병에 낫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형가를 사실은 바로 뭐다? 역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주술적 의미를 가진 노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찬기파란가. 자 이 작품도 역시 이제 월명사란다. 그렇죠? 제일 밑에 보면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사실 배경설화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굳이 배경설화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충담사라고 하는 사람이 향가를 너무 잘 짓는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의 왕이 불러가지고 한 수 지어주시오 했더니 이 작품을 지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목을 보게 되면 자 찬, 기파랑 가라고 나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양하다, 추모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화랑의 이름이죠. 그래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추모하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작가를 보게 되면은 충담사라고 적어놨지만 옆에 김완진 해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실제로 향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의 또는 소리를 빌려가지고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한 종합적인 표기 수단이 바로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 현재 향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한자를 언제 소리로 썼고 언제 뜻으로 썼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본적인 기조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그 다음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조사,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스토리를 빌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서동료만 찾아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향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김한진 그리고 양주동, 이 두 사람의 해석이 그나마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기가 제일 좀 정확하다라고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이 두 사람의 해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찬기파랑과 같은 경우가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양주동과 김한진의 해석이 달라지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두 사람의 해석을 동시에 두고 그 해석상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꽤 오래됐어요. 알겠죠? 한 10년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학교에서도 그런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 실려있는 김한진의 해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넣어서 해석을 해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은 자, 문제 부분 있죠. 그쵸? 문제 부분에 보면 보자. 이 4번 문제에 보면은 양주동 해독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느껴본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보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화자는 느껴봄. 바로 흐느끼며 라는 뜻이고,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뭐다? 슬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저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는 흐느끼며 있다. 흐느끼면서 바라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4번 문제 양주동 해독을 보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다? 시작이 열치매라고 해서 열어젖치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이 좀 당당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이 벌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그렇죠? 자, 이슬 밝힌 달아리라고 했을 때 달아리, 그렇죠? 자,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한 대상이다 라고 봅니다. 달과 같이 모든 걸 비추는, 포용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 요 설명은 이제 양주동 해석과도 일치해요. 양주동 해석에서도 이제 뭡니까? 달이 이제 기파랑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황은 두 작품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흰 구름조차 떠간 언저리. 그래서 해석을 보면 이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 언저리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여기서 화자는 지금 달을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 언저리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하늘에 달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까 안 보일까? 바로 안 보이겠죠. 따라서 떠나가버린 언저리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주동 해석을 잠시 보게 되면은 양주동 해석을 보면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달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상황이 두 사람의 해석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흰 구름 조촉 떠간 언저리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화자는 바로 달이 떠나간 자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주동 해석에서는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나타난 달이 저게 지금 흰 구름 쫓아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형식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달을 현재 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자, 달도 해처럼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서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한 방향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극락을 나타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은 기파랑이 바로 뭐다? 달이 되어서 극락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흰 구름조차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소리 여행에서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즐지올시 수풀이야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일단은 물소리, 자, 여기서 물도 역시 마찬가지 기파랑의 맑은 성품을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랑의 즐지올시 수풀이야. 그래서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여 라고 해서 화자는 지금 여러 자연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죠. 근데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1행부터 5행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19체 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보통은 1행부터 4행까지가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1호 나리 제벽에, 그래서 1호내, 1호라고 불리우는 강의 뭡니까? 자갈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제벽기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해석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제벽기라고 하는 것은 김환진 해독에서는 여기서 해석을 보면 1호내 자갈벌에서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화자가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공간적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화자는 지금 이 1호내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가에 있는 자갈벌에서 그 뭡니까?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양주동 해독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1호내 자갈과 같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함으로써 바로 기파랑의
원만한 성품을 비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해석이 이런 면에서도 또 갈라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여 딩이더시오. 그래서 기파랑이 낭이 진이시던 마잠의 가잘 존나라죠. 그래서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노라, 쫓고 있노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파랑의 뜻, 의지 이런 걸 나타내고 화자는 바로 뭐다? 그 기파랑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겠다는, 그렇죠? 기파랑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두 줄 후렴구, 낙구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야! 자,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19채 한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아야! 별표도 치고, 그렇죠? 바로 19채 한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아야! 자식까지 높어. 그래서 잣나무 가지 높아라는 거죠. 자, 고전 작품에서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 전부 다 잎이 이제 소나무랑 잣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침처럼 뾰족한 침엽수고 알겠죠. 대나무랑 이런 것들의 공통점 전부 다 상록수, 1년 내내 푸른 나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까지, 잣나무 가지는 바로 뭐다? 기파랑의 지조, 절개를 비유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 모달, 눈이라도 덮지 못할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무에게서 눈은 뭐라? 굉장히 안 좋은 거,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곡가리여라고 해서 우두머리여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곡가리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두머리, 화랑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그 뭡니까? 기파랑을 추모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찬기파랑가고, 찬기파랑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두 명의 해독자 간의 그런 해석상 차이를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을 꼽아준다면 첫 번째로 아직 얘기를 안 했던 거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뭐냐? 어조상 차이입니다. 알겠죠? 바로 김한진 해독은 독백체, 혼자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그 양주동 해독에서는 뭡니까? 대화체, 사람에게 마치 물어보듯이 저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가는 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듯이 표현함으로써 대화체를 쓰고 있다는 문체상의 해석이 첫 번째로 달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뭐 제벽기 같은 이런 그 뭡니까? 시어의 해석 같은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유념을 하면서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 바로 월명사의 제막내가 자 많이 보던 작품이긴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제를 올리다 때 그 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막내는 바로 잃어버린 누이, 그쵸? 자, 누이를 잃어버렸는데 제사 지낸다는 건 결국 누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쵸? 자, 이거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자, 배경설화에 따르면은 월명사에게는 이제 뭐 누이가 한 명 있었나 봐요. 알겠죠? 그런데 그 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명사가 그것이 슬퍼가지고 자기가 그 지내는 절에서 이제 누이의 제사를 지내주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전해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제사상 위에 놓아두었던 지전, 종이돈, 가짜 돈이죠. 이거는 이제 제사 때 태워주면은 죽은 사람은 그게 이제 진짜 돈이 돼서 노잣돈으로 저승까지 갈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돈이 갑자기 서쪽으로 휙 하고 날아가더라. 요런 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자, 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즉 이승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까? 아, 나는 언제쯤 죽어야지 이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왜? 아직 여러분들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야. 심지어 선생님같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 실제로 채 100년도 못 살지만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거꾸로는 죽음의 하루도 다가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화자도 원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랑은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이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랑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화자는 어떻게? 머뭇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심정은 바로 누이를 잃은 슬픔도 있지만 바로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의 감정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가나다 말도. 자, 지금 간 사람은 월명사야, 누이야? 누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네모 쳐놓고 자, 지금부터 네모 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나니까 못다 이르고 어찌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행부터 네 번째 행까지가 바로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자, 어느 가을 일찍 분 바람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1년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봄은 뭡니까? 일종의 유년기.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시절 지나서 20대 한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유년기라고 봐요. 알겠지?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여름은 청년기. 그렇죠? 요즘은 뭐 20, 30대, 그 다음에 40대, 많게는 뭐 거의 50대, 60대까지, 60살까지도 요즘 청년으로 본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보통 거기보다는 요즘은 한 뭐 20대부터 한 40대 정도 사이. 그렇지? 요 정도를 청년으로 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가을은 일종의 중년기, 그렇죠? 요즘은 치면 한 5, 60대 이상, 그렇지? 그 다음 이제 겨울이 뭡니까? 황혼기, 노년기라고 해서 이제 거의 7, 80살 되는 그때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을이라고 하면 일종의 인간의 인생을 치면 일종의 중년으로 접어드는 그 시기인데 이런 바람, 늦게 부는 바람도 아닌 가을이 되자마자 일찍 분 바람에 누이가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이가 어떻게 보면 막 중년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따져도 거의 한 5, 60대 정도에 죽었다라고 해서 좀 일찍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평균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때 나이로 비교해서 본다면 거의 한 30대 한 초중반 요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누이의 요절.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걸 상징한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일종의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결국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그래서 떨어질 잎감 그래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마지막 잎새도 아니고 그죠? 바로 죽은 누이를 잎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단 가지라 나고 누이를 나뭇잎에 비유를 했으니까 나도 이제 나뭇잎이고 누이와 나는 같은 가지에서 났대요. 그죠? 하단 가지는 바로 같은 가지를 나타내고 이것은 한 부모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곳 못 알온적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난 곳은 같은데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이 5행부터 8행까지는 그쵸 바로 뭐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인생무상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관련된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뭐 기읍 내지는 A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해서 여러 시조들을 예문으로 제시해서 거기서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때 여기서 힌트 하나 준다면 보기 중에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거는 인생무상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딱 두 작품이 있거든요. 둘 다 주제가 인생무상이에요. 알겠죠? 아주 꿀팁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뭡니까? 후렴구, 낙구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야. 그렇죠? 역시 19채 향가의 특징이죠. 그렇죠? 자, 후렴구 낙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죠. 자, 아야 미타찰에서 맛보올라. 자, 여기서 미타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불교의 극락세계입니다. 일종의 천국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누이와 나는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 미타찰이라고 하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나는 바로 누구를 나타낸다? 바로 화자, 자신, 즉 월명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누이와 극락세계에서 나중에 사후에 뭡니까? 재회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도 닦아 기들이고다. 도를 닦으며 그때까지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화자는 바로 뭐다? 종교를 통한 종교를 통해 누이를 잃은 슬픔을 승화시켜주고 있고 극복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야의 기능을 하나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물론 이 작품에만 통용되는 그 기능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야를 기준으로 아야 윗부분 1행부터 8행까지는 처음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누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인생 참 허무하구나라고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야 다음에는 어때? 나중에 저승에서 누이를 다시 만날 거니까 나는 그때까지 슬픔에 휩싸이지 않고 도를 닦으며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의 내용이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여기서는 시상의 전환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 부분 후렴구, 낙구 바로 이 두 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의 주제는 바로 뭐다? 종교를 통한 슬픔의 승화가 나타나고 화자는 지금 저승에서라도 누이와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재회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에서 뭡니까? 가짜 돈이 서쪽으로 휙 날아갔다는 거는 말은 뭐다? 누이가 먼저 그래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먼저 극락에 가 있을게 나중에 따라오렴 하고 누이가 가짜 돈을 가지고 지전을 가지고 극락세계로 떠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일단 문화 첫 번째 그 고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현대문학으로 넘어갑시다.